당연히 아니죠. 나이키 말고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진짜 많잖아요. 뭐 아디다스, 뉴발란스, 언더아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들 중에 어떤 브랜드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정답은 바로 아울렛에 있습니다. 아울렛에 보시면은 매장들 규모가 다 각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키 매장은 크고 어떤 브랜드 매장은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수요하는 수요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도 해당 매장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작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브랜드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울렛에 오게 되면 사실 인포메이션부터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면 추가로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매장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안내 문자 형태로 해서 추가 할인 정보라든지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을 수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 했지만 요즘엔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아울렛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앱을 이용하게 되면 각 아울렛마다 시즌별로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바로 카카오 친구 플러스입니다. 해당 아울렛에서도 이 카카오 친구 플러스를 운영하지만 각 매장별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즌 오프 때 프로모션 혹은 추가 할인 정보, 이런 것들을 바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매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전에는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으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카카오 친구 플러스를 통해서 재고, 품번, 사이즈를 물어보게 되면 해당 매장에서 확인을 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아울렛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울렛에 와서 막상 팔아보려고 해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아울렛이 더 비싼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팔지? 내가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싼 걸 가져가서 어떻게 파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브랜드 유통이라는 거는 가격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저가 상품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재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실제로 최저가 사이트를 모두 들어가 봤냐? 실제 다 들어가 보면 재고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최저가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울렛에 오셨는데 최저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울렛 가격이 비싸다. 여기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아울렛에 있는 상품으로도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브랜드 유통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유통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생초보들을 위한 맞춤 전략. 사업자 없이도 어떻게 하면은 나이키를 팔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하면 또 역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저희 PD님을 모시고 정말 기초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혹시 그 사업자 이런 거 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사업자는 없으시고, 그러면은 혹시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들을 팔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근 당근이요? 아, 진짜 완전 생초보시네요. 그럼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진짜 사업자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가입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판매자 가입하기.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는데 사업자 없으셔도 됩니다. 개인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선 개인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개인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핸드폰 인증해 주시고요. 네, 인증 성공하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판매자 가입이 가능한 네이버 아이디라고 나오죠. 정말 한 번도 판매를 안 해보셨다는 게 보이네요. 쇼핑 네이버 톡톡은 활성화해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 뭐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 패션 관련된 이름 아닌 거 빼고는 다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개인 취향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한 번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URL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사용하는 아이디 혹은 뭐 신발 판매하시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관련 있는 거 URL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글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뭐 정품 판매하는 스토어다 아니면은 나이키 판매하는 스토어다 이런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본인 핸드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대표 상품 카테고리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이니까 패션 잡화, 패션 의류 이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지금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은 아니니까 신청하지 않음 해주시면 됩니다. 출고지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사무실이 있으면은 그 주소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다 지금 집에 방구석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본인 집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네, 대포 통장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본인 통장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보가 다 입력이 되었고 대부업 카지노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눌러 주시면은 네, 드디어 판매자 가입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없이도 이렇게 판매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을 올리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키 공홈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나이키 공홈에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를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보실 거냐면 먼저 세일 탭으로 가보실 거예요. 세일 탭에서 맨즈 세일 신발 탭 여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상품을 모두 올려도 됩니다. 실제 보면은 뭐 와플 트레이너, 에어 뭐 업템포 이런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전체 다 그냥 하나하나 올리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저희가 좀 잘 팔릴 것 같은 제품들 선별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디파이 올데이 이런 제품은 상당히 잘 팔리는 제품인데 한번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나이키 공홈에서는 25% 할인을 해주는데 네이버에서 이 제품이 검색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디파이 올데이 제품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DJ1196-100번 그리고 쇼핑 탭으로 가서 이 제품을 팔고 있는지 쭉 내려보면은 이 제품이 나이키 공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나이키 공홈이 모두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이키는 폐쇄몰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나이키 공홈에 올라있는 정보, 특히 할인된 정보들을 올려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이키 세일 탭에 있는 제품들만 하나하나 올려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세일 탭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맨즈 신발 상품 말고도 우먼즈 제품도 있고 키즈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이외에도 의류 제품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울렛에 가기 좀 힘들다. 그리고 집 방구석에서 해야 된다. 혹은 본업이 있어서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키 공홈만으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PD님 통해서 판매자 가입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들을 올리시면 되는데 여전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제품을 얼마를 붙여서 얼마의 마진을 올려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단순히 5,000원만 한번 벌어보자. 이거 하나 팔아서 5,000원만 벌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와플 트레이너 같은 경우 지금 83,300원인데 저는 처음에 5,000원 붙이기부터 해봤어요. 그래도 좀 가격이 있어 보여야 되니까 89,000원?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됐다. 그럼 저는 또 가격을 올려요. 이렇게 해도 판매가 되네? 99,000원.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 나이키 공홈에만 하더라도 세일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는 제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들만 올려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브랜드 유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사업자를 내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업자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업자 내서 겸업 금지 조항 이런 것들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실제 팔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자 내고 막 판매자 가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진행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울렛 가기가 힘들다 이렇다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쉬운 거 나이키 공홈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올렸는데 판매가 됐다. 그럼 이제 주의하실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송입니다. 배송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겁니다. 나이키 공홈에서 고객 정보를 쳐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개인 고객 정보입니다. 요즘에는 이 정보가 많이 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품 안에 인보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인보이스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감당을 하셔야 되고, 만약 내가 직접 받아서 고객한테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 고객 정보라든지 혹은 인보이스 이런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배송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서 보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하셨던 거, 바로 정품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관심은 생기셨는데 정품 소명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진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세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죠. 그리고 오픈마켓. 얘네는 그냥 하나의 소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많이 아시는 쿠팡. 익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쿠팡 소명이 까다롭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설명드려볼 건데, 먼저 네이버 오픈마켓이에요. 여기는 딴 거 없어요. 가장 쉬운 거 뭐다? 공홈. 공홈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공식 홈페이지. 어떤 브랜드 간에 공식 홈페이지에 산 구매 영수증, 구매 내역, 온라인으로 샀든 혹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샀든 어떤 영수증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을 나이키 공홈에서 구매를 했다. 그럼 구매한 내역이 있겠죠? 이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만약에 플랫폼에서 내가 상품을 올려놨는데 소명을 해보세요. 정품을 파시는 건지 맞는지 소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구매 내역을 캡처한 거를 같이 소명 자료로 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플랫폼에서 얘네들이 뭔가 너네 가품 파는 거 아니야? 가품 팔고 있지, 상품 내려, 판매 중지, 노출 중지 이렇게 하니까 지레짐작 좀 겁을 먹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품 파는 거 아니잖아요. 가품 파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잡으러 가야죠. 네, 옛날 영상 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정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정품 구매처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홈 혹은 공식 판매처. 공홈은 다들 아실 거고, 공식 판매처는 어디예요? 롯데온, SSG, H몰 이런 백화점 사이트들 이런 데 다 가능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BC마트 이런 데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공식 판매처에서 산 영수증을 가지고 증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제품이든 판매하셔도 돼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정품을 판 게 맞냐 아니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도 원서를 쓰고 가고 서류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품을 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 너희들 정말 정품 파는 거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서류 좀 갖고 와봐. 당연히 서류를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겠죠. 우리가 음식점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구청에 가서. 근데 그런 거 안 받고 하면은 문제 되죠.
우리가 플랫폼에서 브랜드 유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허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명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다. 단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브랜드별로 소명이 좀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나이키 제품을 막 열심히 팔고 있는데 이번에 아디다스 좀 팔고 싶다. 그럴 때는 아디다스도 따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네이버에서 소명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 여러분이 잘 팔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팔았을 때 뭐 한 100쪽, 200쪽, 막 1000쪽 이렇게 팔았을 때 네이버에서 한 번 더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품을 팔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쫄 거 없다. 쉽죠? 자,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G마켓, 옥션, 그다음에 11번가, 뭐 인터파크, 그다음에 롯데온 뭐 이런 데들이 가장 제일 잘 팔리는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뭐 SSG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오픈마켓 한 요 정도 쿠팡까지 포함되는데 요 정도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메프나 뭐 티몬 이런 소셜 사이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오픈마켓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홈에서 산 영수증 소명 요청 왔을 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쿠팡입니다. 쿠팡 소명하시기 참 까다롭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얘네들 매일 오면은 이렇게 또 왔네, 매일 또 왔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죠. 쿠팡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중에는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니까. 쿠팡 소명 어떻게 하냐? 방법은 사실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 올릴 때마다 소명 오고 올릴 때마다 소명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사입하시는 거예요. 사입한 제품들만 파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소명 걱정 없겠죠.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있을 테니까. 근데 나는 아직 솔직히 쿠팡 뭐 사입해서 판매할 여력도 안 되고 한다. 그럼 뭐가 대안일까요? 벼락커머스. 뭐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벼락커머스는 뭐냐? 아울렛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 대행 서비스거든요. 근데 상품만 구매 대행해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영수증도 제공해 줍니다. 당연히 쿠팡 소명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좀 사입할 여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영수증으로 쿠팡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매일매일 아울렛을 다니기 힘들거나 혹은 이제 브랜드 유통을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벼락커머스를 이용하셔서 영수증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쿠팡을 꼭 막 다 해라 고집하진 않습니다. 내가 자본금도 없고 뭐 벼락커머스 그거 뭔데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 바로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시면 돼요. 이게 귀찮으면은 그냥 이쪽에서 판매하시면 되고, 아니야 그래도 쿠팡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야 라고 하시면 판매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 중지가 되면은 상품 전체가 판매 중지가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해당 옵션만 중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브레이크 검은색에 260 사이즈가 소명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소명을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260 사이즈만 판매 중지되는 거예요. 250, 255, 270 다 판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쿠팡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라. 당연히 많은 분들이 쿠팡에 소명하는 거 귀찮아해요. 저는 그게 결국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진입장벽 있으니까 돌아갈까?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점프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점프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빠르겠죠. 근데 한 번에 어떻게 점프해서 넘어가겠어요?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겠죠. 물론 돌아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에서. 어쨌든 소명은 쿠팡도 가능하다. 근데 쿠팡 좀 귀찮다? 라고 하면은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열심히 판매하시면 됩니다. 왜냐? 여기는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소명 어려운 거 없으시죠?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카페에다가 글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명 질문하지 않기.
자, 오늘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어쨌든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생겨서 판매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이미지 저작권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이상형 월드컵? 이건 좀 옛날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상품 올리실 때 문제가 없도록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사진이죠. 공홈에 있는 눕기 사진. 이런 사진들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브랜드 제품들 판매가 가능해요? 이 사진, 공홈에 있는 사진 사용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 영상으로 끝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저한테 또 물어보지 마세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네, 공홈에 있는 눕기 사진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공식 판매처 사진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까 공홈에 있는 사진이랑 차이가 크게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단에 마크가 있어요. 이런 사진들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사용이 가능한데 편집을 해야 된다. 상단에 보시면 이런 로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객들한테 공식 판매처라고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혼돈을 줘서는 안 돼요. 내가 공식 판매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는 로고는 없애고 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없애냐고요?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캡처를 하든 뭐 그림판으로 지우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로고는 지우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 눕기 사진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역시 공홈에 있는 사진인데 공홈에 있는 사진이라고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 어디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지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창작성 혹은 의도성이에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권자가 여기 사진에다가 창작성이나 의도성을 넣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사진에 옷에 약간의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 창작성과 의도성을 넣은 거예요. 치사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도성이 있나 창작성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홈에 있는 눕기 사진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근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맨날 하얀 바탕에 이런 사진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사진을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구글링에서 제가 찾은 사진인데 이런 사진은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피셜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입니다. 근데 왜 말하는 거야? 왜 말하냐?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얀 바탕에 눕기 사진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사진, 이 신발이, 이 옷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핏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기본 사진만 있으면은 고객이 전환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찾는데 중요한 부분은 해외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해외에 있는 사진이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사진은 확실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원 저작자가 내 스토어까지 알기가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가능하다기보다는 문제될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사진을 직접 찍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인 기업이잖아요. 1인 사업가고 이 사진 언제 다 찍고 상품 올리고 뭐 아울렛도 가고 소싱하고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진 이 정도는 좀 사용했다가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바꾼다. 이건 오피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거의 보셔도 잘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중간에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갖고 올 때는 항상 워터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중단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공홈에 있는 사진인데 뭔가 우리가 많이 보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시면은 공홈에 있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상단에 보면 이런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어에서 편집을 한 사진이다. 이런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성을 갖고 혹은 창작성이 들어간 사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사진 올릴 때, 썸네일 올릴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인데 사진들을 편집해서 뭐 촬영을 하거나 어떤 이미지들을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올립니다. 이런 사진들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이 어떤 스토어에서 이 썸네일을 위해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끔 이런 거 막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구성이나 형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스토어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벼락슈터님 뭐 이거 이미지 밸런스 게임이라 해놓고 다 안 되는 것만 알려주면은 도대체 뭘 사용하라고, 그냥 결국엔 그냥 공홈 눕기 사진 그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면 되는 걸 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마지막 블로그 이미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마지막이니까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상품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스킬들이 잘 없어. 내가 찍으면 다 똥손이야. 막 180도 150으로 나오게 하는 마법을 갖고 있어. 그 신발에서 찍으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안 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 혹은 인스타그램에 보면 신발 같은 것도 예쁘게 찍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 구도나 어떤 형태, 뭐 색감 이런 거를 참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찍으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그냥 똥손으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나 이미지, 색감 이런 거를 참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되는 거, 편집해야 되는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되는 거는 당연히 바로 공홈 사진입니다. 눕기 사진이죠. 그리고 편집해야 되는 거, 공식 판매처에 있는 사진 혹은 구글링 해외 이미지. 마지막으로 블로그 이미지. 이것들은 편집을 잘 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사진,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공홈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어에서 편집한 사진, 이런 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정리 깔끔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품 소싱이라는 거는 브랜드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셀러라면은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하게 어떻게 제가 상품 소싱을 했는지, 과연 저는 어떻게 20억을 벌 수 있었던 상품 소싱 비결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두 번째, 중박 데이터. 세 번째, 벤치마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상품을 소싱하는 건데, 이걸 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쭉 보기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키워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시티가 겨울에 잘 팔리진 않잖아요. 패딩이 여름에 잘 팔리진 않잖아요. 물론 뭐 여기서 태클 거시는 분들은 역시즌 제품들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렌드라는 거는 그 시즌에 맞춰서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상품 소싱을 한다고 하면은 작년도 5월, 21년도 5월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품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상품 크록스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이 크록스 데이터들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크록스는 상위권에 차지해 있습니다. 이게 일간 검색어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크록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1위에 크록스, 2위에 나이키 운동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뭐 슬리퍼 아니면 뭐 크록스 슬리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데이터가 작년에는 어떤지로 봤으니까 2020년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크록스는 그렇게 1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크록스가 1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검색량이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데이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을 해놓고 조회를 눌러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4월부터 데이터가 쭉 올라오다가 실제 꺾이는 시점이 7월 말, 8월 초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상품을 재고량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듯이 결국에 트렌드라는 건 돌고 돌아서 매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상품 소싱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상품 소싱뿐만 아니라 재고 조절하는 부분까지 힌트를 모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고 결국에는 상품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품군들이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랩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데이터 랩을 보라고 했는데 그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소싱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 랩을 어떻게 보면 될지. 먼저 데이터 랩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기억을 하면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똑똑하지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써야 돼요. 쓰고 혹은 아니면 엑셀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들 키워드들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나이키 운동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운동화, 언더아머 운동화 이런 식으로 브랜드 운동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키 운동화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레볼루션, 페가수스 이런 제품들이 키워드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화가 될 수도 있고 운동화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여름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름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있을 건지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군들을 카테고라이징하고 분류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쓰고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될지 어떤 제품들을 모음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어서 분류를 해보셔라. 그게 바로 데이터 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도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상품을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의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을 보다 보면은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또 무작정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데이브레이크 같은 제품들 이미 벌써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막 판매자 건수 보면은 1000건이 넘어가고 리뷰도 1000개가 넘어요. 몇천 건이 있다면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깨부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팔면은 잘 팔려요. 내가 만약 1페이지에 가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잘 팔고 있는 판매자를 깨낼 수 있는 방법은 광고비밖에 없어요. 광고비. 근데 광고비 감당 가능하겠어요?
이거 하려면은 한 번 클릭당 1,000원 이상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막 몇십만 원 그냥 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브랜드 유통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빅데이터를 보고 먼저 상대적으로 판매가 조금 적은 제품들, 한 100건 이하 이런 제품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제품들은 가능하거든요. 혹은 이렇게 큰 제품,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나만 재고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잘 팔고 있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제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팔고 있던 판매자들이 그런 재고 정보, 유통 정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니겠죠. 이분들은 여전히 이 업계에서 많은 유통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상품 정보가 있는지, 재고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대박 아이템을 노리시면 안 돼요. 대박 아이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중박,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때 내가 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울렛은 절대 결코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울렛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아울렛 하라고 했지만 아울렛은 솔직히 소박 아이템이에요. 소박. 중박도 못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아울렛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소박 데이터를 모으고 중박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간에 내가 이제 대박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처음부터 대박 아이템만 찾으면 광고비만 써야 된단 말이야. 광고비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박 아이템, 중박 아이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다가 그때 이제 대박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빅데이터, 중박 데이터, 벤치마킹 1, 2, 3단계 다 거쳤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다? 바로 커뮤니티 혹은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품군들이 잘 파는지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내가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사실 좀 편향되어 있어요. 메이저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브랜드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싱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어미새, 나이키 매니아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들에 가서 뭘 보셔야 되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상품을 올려놓고 가격 정보를 올려놓고 링크를 올려놓는데 여기에 댓글들이 달려요. 댓글이나 반응을 보고 이 상품은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구나. 이 상품은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구나.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의 반응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아까 데이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빠른 정보예요.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내가 올리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빅데이터, 중박 데이터, 그리고 아울렛 같은 소박 데이터를 여기 커뮤니티 아이디어를 더하게 되면은 바로 대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브랜드 유통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데이브레이크 서밋 화이트가 처음 출시가 됐었어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브레이크는 잘 팔리는 걸 알고 있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미 잘 팔리는 판매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서밋 화이트가 어느 사이트에 풀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몇 분도 안 돼서 다 품절이 되는 거야. 이 제품은 사기만 하면은 충분히 잘 팔 수 있겠구나. 그때 그 정보를 알고 저는 뜨자마자 어디 사이트에 뜬다. 그러면 바로 막 결제를 했어요. 그게 하나, 둘, 10쪽, 20쪽 되다 보니까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기 전에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 중박 데이터를 알았기 때문에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런 대박 아이템을 처음부터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울렛을 매일매일 다니거나 혹은 자주 주기적으로 가면서 소박 데이터를 얻고 그 중박 데이터를 얹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빅데이터까지 얹으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커뮤니티 정보를 더해서 방점을 찍으면은 여러분도 대박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소싱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1, 2, 3, 4단계 이렇게 브랜드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브랜드 소싱뿐만 아니라
일본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중국을 제외하고 브랜드 제품들을 소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 대행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위탁, 도매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운 브랜드 소싱을 바탕으로 위탁이나 도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 왔냐? 또 아울렛에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던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아울렛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아울렛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이키도 있고 다이나핏도 있고 정말 많은 매장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사실 처음 와봐요.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마음으로 거래처를 처음 뚫는다는 심정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Nope, nope, nope. 자, 오늘 아울렛을 여러 개의 매장을 가봤는데요. 여기서 딱 어떻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아울렛들은 대부분 매니저분들이나 사장님들이 평일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는다. 거의 아마 대부분 골프하러 가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오시는 게 좀 더 내가 뭔가 거래처로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거래처를 이제 확보하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온라인 이 세 글자 끝내자마자 여기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거래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체로 구매하겠다, 좀 대량으로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나마 거래처로서 뭔가 첫 발을 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화점에 나와 있는데 백화점 매니저분 한분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이제 모셨는데, 혹시 이렇게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이 백화점에 와서 거래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솔직히 좀 어떠신지 좀 그런 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오시면은 뭐 크게 막 거부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뭐 여쭤보고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걸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브랜드마다 워낙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다르고 본사 정책이나 매장에서 뭐 그 매니저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거부감보다는 먼저 알아보자인데, 이제 뭐 제약이 있다 이러면 이제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이 한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거부감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매장에 도움이 되면은 또 거래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초보자분들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이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고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그동안 경력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이런 스텝으로 가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 매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장 입장에서 왔을 때 뭐 그냥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그냥 나는 이만큼 진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저희 매장 입장에서도 이분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원하시는 브랜드의 인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먼저 좀 공격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사업의 일종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장에서 부담을 좀 안 가질 수 있게끔 먼저 사입을 좀 해주신 다음에 또 나머지 진행하시고 싶으신 아이템이나 이런 욕심나는 아이템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뭐 사입도 진행하면서 위탁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내가 위탁으로 해서 나는 손해 안 보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사입도 조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그래도 좀 투자를 진행을 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좀 더 돈독하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속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품 소싱이랑 뭘 팔아야 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팔아야 되는지, 브랜드 투명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돈을 더 남겨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그냥 물건 팔고 이거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남겨야지. 그리고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려면은 돈을 많이 남겨야죠. 그럼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돈을 더 남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마진을 어떻게 더 극대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율을 이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울렛, 백화점, 온라인. 먼저 아울렛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추가 할인 쿠폰이에요. 이 추가 할인 쿠폰은 모든 브랜드에서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나이키에서 이제 보통 잘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이 쿠폰 같은 경우는 5% 정도 추가 할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5% 추가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를 해야 이 쿠폰이 나옵니다. 뭐 한 20만 원 이상, 혹은 어떤 아울렛은 5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매를 하면 5% 추가 할인 쿠폰이 나오고요. 거기에서도 한 상품을 산다고 5% 추가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번 살 때 뭐 2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을 구매를 해야지 5% 추가 할인 쿠폰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라고 하면 사실 뭐야, 겨우 5%밖에 안 돼? 10만 원짜리 하나 사봐야 5천 원밖에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쿠폰조차 사용도 못했어요. 뭐 그만큼 살 양도 안 됐으니까. 근데 점점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한 20만 원 정도 구매를 하고 추가 5% 쿠폰을 사용하니까 만 원 정도가 더 추가 할인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점심값 정도는 되겠네? 5% 추가 할인 쿠폰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매일매일 아울렛을 가더라도 공짜로 점심 한 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겠다. 그게 좀 더 볼륨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기름값이 되고 밥값이 되고 직원까지 뽑을 수 있는 금액이 볼륨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진이라는 거는 점점 볼륨이 커질수록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백화점 카드 할인 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멤버십 할인 5%를 받을 수 있고요. 백화점 행사하는 기간, 금, 토일 같은 경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3%에서 7% 정도 상품권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백화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VIP 등급이 되게 되면은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VIP,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명품백 하나 두 개 사고 뭔가 이런 명품들 사가지고 VIP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발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뭐 에코백 2만원, 3만원짜리 몇백 장, 몇천 장을 사니까 VIP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VIP 라운지도 갈 수 있고 발레 파킹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엔 5%로 시작하지만 이게 10%, 20% 누적이 돼서 최대 40%까지 갈 수 있다. 결국 마진이라는 건 처음에 작지만 점점 커지는 구조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본다면 골프용품 같은 경우 뭐 한 비싼 제품들은 30, 40만 원 하는데 저는 한 최대 30%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그럼 남들은 30만 원에 구매할 때 저는 20만 원 초반, 21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에는 만 원, 2만 원이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면 5만 원, 1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온라인. 온라인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자, 보이시죠?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모든 카드들이 매일매일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카드를 뭐 많이 발급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만약 직장인이시라고 하면은 최대한 회사를 다니실 때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기에는 카드를 뭐 많이 받고 이러면은 신용등급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카드가 많고 내 한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적당량을 쓰게 되면 오히려 한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 뭐 팔러 나온 게 아니고요. 카드 설계사도 아니고 어디서 뭐 뒷광고 받은 것도 아닌데,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최대한 많은 카드사들이 있고 이 카드를 잘 활용하시면 할인율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롯데원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뭐 신세계에서 7%를 받을 수 있다. 혹은 KB카드로 H몰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 롯데카드가 없어서 5%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대카드가 있어서 신세계에서 7%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KB카드가 있어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일반 고객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5%, 7%, 10% 이런 식으로 마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기에는 이런 5%, 7%가 큰 차이라고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된다면 충분히 유통을 하면서 마진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카드를 발급받고 최대한 많은 카드사에 카드들이 있어야 된다. 저한테 이 카드 뭐예요? 이런 거 댓글로 남기지 마세요. 자, 제가 카드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꼭 댓글에 그래도 무슨 카드 쓰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막 이거 캡처해가지고 무슨 카드 쓰나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 마일리지 카드로 통일했어요. 왜냐?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해외여행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마일리지 한 200만 정도 쌓여 있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세계 어디든.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당장 지금 이 페이백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을 위해서 저금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마일리지 카드로 만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네이버 로직, 스마트 스토어 로직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네이버 로직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트래픽에서 전환율.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트래픽 광고들, 대행 업체들에서 뭐 트래픽 쓰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뭐 자기들만 믿으면은 보장해주겠다, 뭐 유효타가 어쩌니,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네이버에서 너희 놈들 네이버 트래픽 쓴 거 다 금지. 이제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어. 뭐 트래픽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뭐냐면 유입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거나 리뷰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써서 여러 가지 IP들을 써가지고 이 상품, 내 상품 페이지에다가 트래픽을 많이 몰아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상위 노출이 됐어요. 물론 어뷰징으로 걸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래픽만으로도 상위 노출이 가능을 했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들을 많이 받겠죠. 실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 그래서 네이버가 안 되겠다, 칼을 빼든 거죠. 네 이놈들 안 돼. 그래서 전환율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된 거야. 전환율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1000명 들어가는 스토어보다도 1000명 들어가는데 1명밖에 안 산다, 이런 스토어보다도 10명이 들어왔는데 7명이 산다? 야, 너네 전환율이 좋네? 그리고 7명이 샀는데 리뷰를 6명이 써. 이런 게 더 상위 페이지로 노출이 잘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로직 변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로직이 변경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희는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죠. 브랜드 유통이 뭐냐?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뉴발란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예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아울렛에서 상품을 구해서 팔 수도 있고 온라인에 구해서 와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로직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답은 뭐다? 노 상관. 뭔 상관이에요? 네이버에서 로직이 바뀌든 뭐 다른 플랫폼에서 로직이 바뀌든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는 그런 로직 변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금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유통에서 본질이 뭘까요? 브랜드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일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그래프예요.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뭐 우리가 부동산 할 때도 주식 할 때도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브랜드 제품은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어포스 올백 제품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아마 이미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몇천 쪽, 뭐 몇백 쪽, 그 리뷰도 몇백 개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판매자들이 잘 팔리겠죠. 이 판매자들은 뭐 로직 변경되고 뭐 전환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뭐 썸네일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까, 뭐 상품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도 오히려 만약 내가 이 제품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잘 팔고 있던 판매자들도 재고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품절이 나겠죠. 1번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판매자 쭉 다 품절이 되고 내가 뭐 한 50번 판매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데서 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1등 판매자는 여전히 유입은 많겠지만 상품이 없으니까 품절이 되고 전환율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 재고를 한 10개를 갖고 있었어. 근데 20명이 들어와도 재고가 있으니까 전환이 잘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50이 있던 게 42, 32,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상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썸네일이나 뭐 상품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직이 변경됐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유통의 본질, 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브랜드 유통에서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나는 수요와 공급이 뭔지도 모르겠고 초보자로서 그런 걸 잘 모르겠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2022년 7월 이 시점에 가장 쉽고 빠르게 온라인에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브랜드 제품을 팔아서 어떻게 하냐? 바로 오픈마켓 판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로직이 작년에 한번 크게 바뀌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카탈로그가 많이 늘어났어요. 카탈로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왜 늘어났냐면 어쨌든 네이버는 쿠팡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쿠팡은 아이템 인어 방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죠. 아이템 인어가 뭐냐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실제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쿠팡한테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격 비교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한 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정위로부터 얘네들이 과징금을 먹었어요. 왜 먹었냐? 너희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자꾸 밀어주니까 다른 플랫폼들이 노출이 안 된다. 네이버 쇼핑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노출되는 게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나 노브랜드 제품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는 노브랜드 제품들도 대부분 뭐 상표를 표출하고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브랜딩이 뭐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브랜드를 파는 거,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브랜드가 돼 있는 걸 파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카탈로그 때문에 스토어 자체가 노출이 안 돼서 오히려 다른 플랫폼에서 파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그 플랫폼이 어디냐? 바로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은 어디냐? G마켓, 옥션, 쿠팡,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바로 오픈마켓이에요. 여기에다가 브랜드 제품을 올리기만 하면은 진짜 팔려. 진짜 뻥 안 치고 진짜로 내가 이건 장담하는데 아울렛에 있는 제품 혹은 뭐 나이키 공홈에 있는 제품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제품조차도 오픈마켓에 내가 마진을 붙여서 올리면은 진짜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꼭 뭐 네이버 로직이 변경돼서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고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브랜드 유통을 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을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인 거고, 아직 내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부분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제일 쉬운 방법, 오픈마켓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단 오픈마켓을 한 군데 두 군데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오픈마켓에 판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번 바뀌는 로직 대응 뭐 이거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